자, 이번 시간에는 2023년 6월 3일 날 시행됐던 전산회계 1급 제 108회 기출문제 이론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문제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자기 주식이라고 그러네요.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한 경우 재무상태표 자기 주식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이 표시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회계 1급에서는 자본 계정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주식회사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의 그 자본 계정 자본 계정은 개인회사의 개인기업의 자본계정과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자본계정에 대한 계정들을 많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본계정은 회계 1급에서 물론 세무 2급에서는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될 항목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기 주식을 취득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득가액이 10,0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그 주식 우리 회사의 주식을 9,000원에 이렇게 처분했다 그러면 당연히 손실이 나겠죠. 손해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우선 여러분들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우리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의 주식을 단기 투자 어, 목적으로 취득하게 되면 이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을 사용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처럼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가 사들이는 것을 사들였을 때는 그냥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으로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계정이 다르다는 거.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이라든지 한 주당 시가라든지 액면가액 다 가르쳐 주는데 일단 여기 계정을 먼저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에서 사들인다면 취득했을 때 자기 주식이라고 쓰고 타 회사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사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계정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자기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았으니까 지금 대변에다가 우리가 매각한 걸 써준다면 이렇게 대변에다가 음, 음, 자기 주식에서 10,000원 이렇게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금 주고 그냥 현금 받고 팔았다고 한다면 차변에다가 여기 그냥 현금 9,000원 이렇게 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사갖고 온 금액보다 싸게 주고 사갖고 팔았을 때 쓰는 계정은 자기 주식을 처분했을 때 손실이 났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라고 이렇게 1,000원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분가액의 차이, 표기되는 항목을 물어보는데, 어라?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무 2급 때도 세무 1급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세무 2급이나 세무 1급까지 자격증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자본 계정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자본 계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주식회사의 이 자본 계정에는 크게 5가지의 통합 계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본금이라는 계정이고요. 이 자본금은 반드시 주식수 곱하기 액면 이거 액면가액으로 표시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계정 과목은 음,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 잉여금엔 세 가지가 있더랍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감자 차익. 세 번째 계정으로는 자기 주식 처분했는데 이 뭔가 좀 다
남는다는 느낌이죠. 남는 금액들 계정이 주로 있고요. 세 번째 계정에는 자본 조정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여기에는 자본 잉여금에 반대되는 차감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걸 먼저 암기를 해두시는 게 편하겠어요. 주식 발행했을 때 추가금이 생겼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서 뭔가 부족한 듯한 느낌의 이런 계정도 있고요. 감자 차익이 있다면 반대로 감자 차손이라는 계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 계정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반대되는 것은 자, 이거 차손 여기 칼이 안 써지네. 위에다 써질게요. 여기 밑에가 잘 안 써지네요. 자본 조정 위에다가 써야겠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반대되는 게 있다면 자본 잉여금에 자본 조정에 하나 더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이 여기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자본 조정에 들어가는 계정까지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려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계정이 뭐가 있냐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액이라는 계정이 있고 여기에는 자산 재평가 잉여금 계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계정이 여기 들어가고요. 맨 마지막으로 해외 자산 환산 손익이라는 계정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잉여금이 있는데 이 잉여금에는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전기 2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당기순이익 이렇게 해서 자본계정 안에는 주식회사일 경우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계정과 그 아래에 있는 구분 계정들을 여러분이 구분해서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자기 주식을 갖다가 아까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갖고 왔을 때 자기 주식이라고 쓰기로 했었죠. 그런데 자기 주식을 팔았을 때 사갖고 온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더 싸게 팔게 되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 싸게 팔았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여기 있죠. 요 계정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계정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표기될 때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보다 처분 그 차액이 더 싸게 팔았다면 여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바로 어디에 해당되는 계정이었습니까? 바로 여기 자본 조정에 안에 있었던 요 계정이었었죠. 그래서 여기 답이 여기 해당되는 게 자본 조정 계정에 해당되는 거였었어요.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이 한 문제를 가지고 혹시 암기 안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계정은 자본 계정은 꼭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세무 2급 때 아주 많이 나오게 되니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죠.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전주는 천안에 제품을 판매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제3자인 철원이 발행한 당좌수표 저기 10만 원을 받았다. 회계 처리로 오른 것은 그런데 계약금을 이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금을 받았대요. 그러면 여기 제3자가 발행했다 할지라도 당좌수표는 그냥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이라고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를 우리가 받을 때는 수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금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선수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것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회계 1급 수준에서 당좌수표 받은 문제, 계약금 받은 문제, 이거는 그닥 여러분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뭔가요? 물어보고 있네요. 자, 요 문제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설명을 제가 했던 내용처럼 이걸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직 문제 푸는데 수월할 테니까요. 자, 우선 여기 상품 계정을 하나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총계정 한 장 그림으로요. 자, 상품 계정이 이렇게 있고요. 기초 재고가 100이 있고 단계 매입한 게 900. 자, 기말 재고가 300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거 계산하는 공식은 매출 원가를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매출 원가는 얘는 비용 계정이에요.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700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처럼 기말 재고 자산이 있는 이 300보다 더 크게 계산이 되면 더 크게 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금액을 기말 재고 금액이 만약에 400이라고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면 매출원가는 얼마로 되나요? 매출원가는 600 이렇게 바뀌겠죠. 즉 매출원가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말재고가 높아지면 여기 매출원가는 작아진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 하나의 공식처럼 실제 그 돌아가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말재고는 우리 자산이라고 보고요.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얘는 자산 계정이에요. 지금 여기 총 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말 재고가 금액이 커지면 기말 재고 즉 자산이 커지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매출원가 우리 손익구분을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데 손익구분에서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겠죠. 그죠? 비용이 감소했으니까 700원에서 600원으로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제가 이익 얘도 증가합니다. 지금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익이 증가하면 이 이익은 결과론적으로 결산할 때 재무상태표에 당기순이익, 자본계정이 당기순이익으로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 자본계정으로 결산하면서 대체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본계정도 과대 평가가 된단 말이죠. 더 많게 증가하게 된 걸로 나타날 것이고요. 자, 이익이 많아지면 세금은 어때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이익이 많아졌으니까. 그걸 우리는 법인세 비용이라고 합니다. 법인세 비용도 증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정이 하나가 잘못됐을 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항목이다 보니까 이 관계를 꼭 기억을 해 두시란 말이죠. 즉 자산과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는 반비례하고요. 비용은 반비례하고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기말재고자산이 실제보다 컸다 그랬었죠. 그럼 기말재고자산이 실제보다 크다고 이렇게 해서 과대평가가 되면 비용은 과소평가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산이 실제보다 과대 계상된다. 요거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자산하고 자본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과소계생된다 했으니 이거 틀린 말이죠. 세 번째, 매출 총이익, 그냥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도 과대계상되죠. 이익도 여기 과대계상됐잖아요. 매출 원가가 실제보다 과소계상된다. 과소계상됐다고 표시되어 있죠. 얘는 요거를 기억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용과 여기 자산, 이익, 자본, 법인세 비용은 반비례 관계로 움직이고 기말재고자산과 요 네 가지 항목들은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 체감잔액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다 적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그때는 무조건 정액법을 적용해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고 있네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의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주변에 지난번에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었지만은 매장 같은 경우 거기 보통 권리금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매장 권리금이 100억이야. 내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누군가 그걸 인정해서 사주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주장하는 영업권은 돈을 많이 불러도 그거는 자산으로 재무회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도 정확하게 설명 잘한 거고요. 자, 세 번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있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리의 경우에 도라고 말을 조금만 바꿔놨기 때문에 의미는 다른 거죠. 다시 한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기본적으로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대로 20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보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예외도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죠. 요 4번의 4번의 문제로 무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한번 익혀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5번 문제는 뭔가 단기 투자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 단기 투자 자산 이렇게 우선 공부 학습한 대로 구분을 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산 계정은 크게 두 가지 자산으로 통합 계정으로 나눈다 그랬었는데요. 자산은 유동 자산과 그다음에 비유동 자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비유동 여러분들한테 회계 1급에서는 회계 2급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계정들을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또 유동자산은 크게 재고자산과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당좌자산하고요. 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말씀해 드렸고요.
이 당좌 자산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통합 계정, 두 번째 단기 투자 자산 계정, 세 번째 매출 채권 계정, 마지막으로 기타 채권 계정.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통합 계정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이 바로 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계정이라든지 보통예금, 순서대로 써야죠.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계정이 속해져 있고, 단기 투자 자산 요 계정 안에는 단기 금융 상품, 단기 금융 상품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계정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또 잇따르면 단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단기 매매 증권, 세 번째로는 단기 대여금, 이런 계정이 대표적으로 단기 투자 자산에 속해 있는 계정들이랍니다. 여기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지금 단기 투자 자산 여기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있죠.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물어봤는데 여기 현금은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다음에 1년 만기 정기예금, 1년 만기라 했으니까 정기예금 여기에 해당되죠. 그다음에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도 여기 투자자산 안에 있는 거죠. 세 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는 여기 현금성 거기 자산에 현금 대용증권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현금 대용증권 아니라 뭐라 그랬었죠 우리 현금에는 통화 대용증권이라고 그랬었죠. 요거 여기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는 통화 대용증권으로서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외상 매출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매출 채권이 있는데, 이 매출 채권에 여기 대표적인 게 아니라 매출 채권 두 개 있죠. 여기는 외상 매출금, 그다음에 받을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의 계정들을 자산, 부채, 자본 계정 빠짐없이 정확하게 잘 기초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해드린 거랍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은 그래서 합친 금액이 300만 원하고 400만 원 두 개 합쳐서 700만 원. 예,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여기 1번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비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 대부분 회계 1급은 여러분들이 계정 과목을 정확히 구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같이 한번 또 써볼까요? 여기 우리는 부채를 갖다가 똑같이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두 가지로 똑같이 나눌 수 있어요. 비유동부채로 나눌 수 있고요. 유동부채 제일 대표적인 게 단기 대여금에 반대되는 단기 차입금 규정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채권, 매입채무라고 보면 되겠죠. 매입채무, 여기 매입채무에 외상 매입금, 그다음에 지급
뭐 이 정도. 그다음에 기타 채권에 반대되는 거 기타 채무. 기타 채무에는 미지급금, 선수금, 가끔 여기 당기차입금도 속하긴 하는데 지금 여기 회계 1급에서 가끔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도 여기에 속해요. 대표적으로 이런 계정들이 유동부채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이 되고요. 여기 비유동부채로 본다면 비유동부채는 대표적인 게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두 번째로는 여기 사채. 세 번째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대표적인 비유동부채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계 1급 정도 레벨에서 계정 과목을 구분한다면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채, 비유동부채고요. 지금 여기서 비유동부채 해당하는 게 모두 몇 개냐고 했잖아요. 사채, 그다음에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여기 있죠. 그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는 여기 유동부채에 해당되고 선수금도 유동부채에 해당되니까 가하고 나 두 개네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재고자산 평가손익 계정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익은 언제 쓰는 계정이냐면 우리가 기말재고가 이렇게 있을 때 기말재고가 있는데 실제 뭐죠? 장부 가액에다가 실제 수량을 곱하게 되면 기말 재고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기말 재고 중에서 실제 수량에 대한 차이가 났을 때 재고자산에 대한 수량 차이로 수량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린 얘를 갖다가 재고자산 감모라는 용어로 써서 감모 손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근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제와 장부의 그 금액이 단가 차이가 생겨서 여기 장부와 실제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그때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계정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얘를 갖다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저가법이라고도 불러요. 저가법이란 말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취득 원가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 더 내려갔을 때 손해본 만큼만 기록한다 그래서 저가법이라는 말을 사용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취득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면 걔는 기록하지 않아요. 보수주의에 입각해서 비용은 바로 인식하는 게 우리 재무회계고요. 이익은 별도로 실제로 실현됐을 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 가격이 더 낮을 때만 기록하라는 방법이 저가법이고 여기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만 대부분 나오지 이 평가 이익은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말 재고 수량은 100개 취득원가가 75,000원인데 지금 추정 판매 가격이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죠. 65,000원이래요. 그럼 65,000원이면 지금 여기 만원이 차이 나죠. 시장 가격이 더 싸요. 그럼 얘는 저가법에 해당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가법으로 얼마가 손해냐면 지금 한 개당 만원이 손해예요. 그럼 100개가 한 개당 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100만원이
손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회계 처리한다면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돼요. 얘는 지금 가격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차변에다가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고, 대변에다가는 지금 가격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규정으로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거는 100만 원이 손실이 난 거죠. 자, 평가 손익 물어봤어요. 두 번째, 세제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200개가 있고요. 하나당 단가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냐면 여기 지금 5,000원, 5만 원이래요. 근데 시장 가격은 지금 7만 원이라고 한다면 시장 가격보다 취득원가가 더 낮죠. 시장 가격이 더 높아요. 그러면 이익 2만 원을 기록하느냐? 단기 매매 증권처럼 얘는 기록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가격보다 취득원가가 높을 때, 반대로 얘기해서 시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만 기록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차액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가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평가 손실만 얼마가 계산이 된다? 100만 원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요 100만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근데 수익이요? 시용판매. 시용판매의 수익은 언제 인식해요? 그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 그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네요. 그럼 8번 같은 경우에는 1번 맞는 말이니까 바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거 3개는 뭐 틀렸다는 말이 되겠죠. 볼까요? 예약 판매의 경우에는 수익의 인식은 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인도한 시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예약 판매인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행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완료된 게 아니라 진행 기준, 진행률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3번에 할부 판매의 경우는 할부 판매의 경우는 대부분 회수하는 시점이 아니라 똑같이 판매했을 때 판매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여기는 판매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요. 위탁 판매의 경우는 그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제품을 인도한 시점, 위탁 판매의 경우 인식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인도한 게 아니라 수탁자가 인도한 시점이 아니고요. 인도한 시점이 아니라 이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아이고 왜 안 나오네.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제품을 인도한 시점은 그냥 재고만 이동을 해놓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는 원가 계산의 문제인데요. 단기의 원재료 매입액이 20억 원이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 원이 감소한 경우에 단기 원재료 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지만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푸는 방법 한 번만 익혀두시면 돼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상품 규정하고 똑같습니다. 상품 규정하고 원재료 규정하고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재고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품 대신에 원재료 쓰시고요.
원재료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거겠죠. 자, 일단 원재료 매입액이 20억 원이라고 그랬는데 억 원자 뭐 굳이 쓸 필요 없이요. 숫자만 억 단위로 20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3억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기초 재고하고 기말 재고 비교했을 때 기말 재고가 기초 재고보다 적다는 얘기죠. 얼마가? 3억이.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 단기 매입한 거 20억이라고 써주시고요. 기초 재고가 3억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세요. 그러면 기말 재고가 3억이 감소했으면 기말 재고는 땡 아무것도 없었겠네요. 그럼 이 차이가 바로 원재료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거 원재료 원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금액 두 개 더한 다음에 빼니까 여기 얼마가 나와요? 23억이 나오겠죠? 23억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시게 되면 여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보다 이만큼 3억 원 감소했다고 했을 때 그 말을 어떻게 이런 데다 표시하는지 그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답은 23억 원. 얘가 답이 되겠죠? 9번에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는 제조원가 명세서 구성 요소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회계 아니 원가 계산에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써드렸어요. 원재료 여러분들 모르셨나 할지라도 지금 제가 써드리는 거 요거 그대로 꼭 암기해 놓으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니까요. 기초과정이라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제일 많이 원가 흐름에서 물어보는 게 이 원재료 계정하고요. 이 제공품 계정하고 이 제품 계정 요거에 대한 비교를 제일 많이 물어보게 돼요. 원재료 여기 원재료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제품 계정은 공통적으로 다 재고자산들이어서 재고자산인 경우는 상품 계정처럼 기초 재고액이 있고요. 다 똑같아요. 기초 재고액이 있고 제품도 기초 재고액이 있어요. 당연히 기말 재고액도 다 있단 말이죠. 재고자산이어서 기말 재고액 여기도 기말 재고액 여기도 기말 재고액 이렇게 있고요. 자, 원재료인 경우에는 요 차변 단기 우리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한 금액은 여기다 써주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투입액 이런 용어도 사용하고 사용액이라는 말도 사용하는데 말뜻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포함됐다는 뜻이랍니다. 자, 제공품 계정에서는 이렇게 투입되는 것이 원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무비, 그다음에 여기 직접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계정이 필요한데 직접 재료비,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 세 번째 제조 간접비 요 세 가지가 다 투입되어야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참고로 꼭 알아야 될 거 제조간접비는 변동 제조간접비와 그다음에 고정 제조간접비가 다 포함된 걸 그냥 우린 제조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제공품 규정의 요 세 가지 규정,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요 세 가지를 합친 용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를 단기 총 제조 원가 또는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요 용어를 알아들어야지만이 이 문제도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규정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우린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상품 계정처럼 제공품 계정에서도 기초 제공품을 더해주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더해준 다음에 기말 제공품을 빼주게 되면 여기 제공품 계정에서 계산되는 여기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기 올해 제품을 만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제품은 바로 제품 계정 제품이 완성이 됐으니까요. 제품이라는 계정에 요 차변으로 이렇게 그대로 옮겨가요. 똑같은 금액이 옮겨가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똑같은 그 계정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제품 계정에서 기초 제품 재고액과 단기 제품 제조원가 더해주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여기서 계산되는 것이 제품에 대한 매출 원가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도 복습 겸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 내용이니까 이거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가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기를 이렇게 나눠 놓고요. 여기 원재료부터 제공품 계정 여기 안에 있는 이런 항목들은 다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된 금액이기 때문에 제품,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데 이 항목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반면에 제품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는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신다면 요걸 비교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제조원가 명세서의 구성요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기초 제품 재고 기초 제공품 재고액 바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 있죠.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얘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기말 제품 재고액 여기 있죠. 이거 설명한 거거든요. 얘는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여기 있죠. 근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도 있는 거고 제품 계정에도 있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양쪽에 다 있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단기 총제조비용 단기 총제조비용 여기 제공품 계정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구분해서 찾으실 수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가나라마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원가 계산은 용어가 어려워서 잘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11번 문제는 우선 제 그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 잘 공식을 이건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였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의 배분은 제조간접비 배분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여기 제조간접비 배분할 때는 우리는 실제 배분하는 항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 제조간접비를 배부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회사에서 제조업에서는 예정 배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정 배부가 되는 음, 저기 배부 금액을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정 배부 칸이 잘 안 맞네. 여기다 좀 밑에다 써볼까요? 예정 배부는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우선 배부율이라는 거를 계산해야지 돼요. 배부율. 이 배부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면 예상되는 제조 간접비 이를 갖다가 배부 기준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거든요. 예정 배부이기 때문에 이 배부율은 대부분 언제 계산하느냐 하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 이는 연초에 음, 그 배부율 얼마를 배부할지를 미리 계산을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부율을 먼저 계산하고요. 두 번째 배부율이 구해지게 되면 배부액을 그 다음에 계산하게 됩니다. 배부액은 얼마가 될까? 위에서 여기 계산했던 배부율 있죠? 배부율을 에다가 곱하기 실제 배부 기준을 곱하게 되면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배부율은 여기서 계산한 거 여기다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암기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이 문제 항상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제조간접비 배부를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조간접비라고 하는 계정을 여기 실제 발생에 비교를 하게 돼요.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우리가 연말에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자, 배우셨던 것처럼 요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지금 원가 계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요 파트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회계 1급의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그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셔야지 돼요. 그냥 들었던 거 이거 암기도 안 된 상태고 용어도 못 알아듣는다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마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요거 배우는데 한 30분이면 돼요. 그래서 30분 동안만 설명 잘 듣고 따라서 연습해 보시면 지금 요게 가장 기본 틀이거든요. 공식처럼 요거 써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다 대입만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어떻게 얘들이 사용되느냐 하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요 직접 노무 시간이 바로 배부 기준인 거예요. 배부 기준은 시간당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합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주고 있고요. 단기에 제조 간접 원가 실제 발생에 제조 간접 원가가 단기에 실제 발생한 게 얼마냐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50만 원이래요. 근데 여기 실제 발생액이라는 거 제가 여기다 써놨죠. 실제 발생액은 50만 원이라는 거는 여기가 지금 50만 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정 배부율은 지금 여기 예정에 대한 걸 예정 배부를 계산할 때 이 배부하는 배부율이 예정이에요. 연초에 계산을 미리 해놓는 거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이 1시간당 얼마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여기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거네요. 예정 배부율은 1시간당 200원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썼고요. 그 다음에 단기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실제 노무 시간, 이 노무 시간이 배부 기준이라 그랬죠. 근데 이 노무 시간이 예상이 아니라 실제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실제 배부 기준 나와 있죠. 여기 금액을 가르쳐 준 거예요. 실제 노무 시간은 3,000시간이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3,000시간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음 중 제조 간접 원가의 배부 차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이 배부 차이는 여기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불러요. 여기 두 개 금액의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 배부 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배부 차이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예정 배부액이 얼마인 줄을 알아야지 요 차액이 얼마인 줄을 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배부율 여기 가르쳐 준 거 이 금액은 여기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죠. 200원. 그럼 배부액 예정되는 배부액 예정 배부액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을 때 1시간당 200원씩 계산하기로 했는데 총 여기 3,000시간이 들어갔다고 하면 총 60만 원이 되겠죠. 여기 배부율 곱하기 실제 배부한 기준 작업시간이 3,0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예정 배부율은 금액을 다 합쳐서 6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60만 원이 계산된 요 금액을 어디다가 써줘요?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60만 원 이렇게 쓰시게 되면 얼마 차이 나요? 10만 원 차이 나죠. 아 근데 배부 차이가 10만 원 나는 건 알겠는데 얘가 과대배부인지 과소배부인지 그것도 판단이 안 되네. 이 과대배부다 과소배부다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예상을 했는데 6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 발생한 거는 5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예상을 했죠. 우리가 예상한 게 더 클 때는 과대배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대배부. 우리가 예상한 게 실제 발생한 것보다 적었을 때는 그때는 과소배부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문제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과대배부 실제 발생한 것보다 10만 원을 많이 했다. 그래서 10만 원 과대배부 11번에 1번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요 내용은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복습하시면서 한번 문제를 잘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거 꼭 외우고 계셔야지 돼요. 자, 됐고요. 이번에는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는 원가 계산 마지막 12번까지가 원가 계산 문제고요. 다음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종합원가 계산 각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므로 원가에 대한 책임 소재가 옳지 않은 것 찾으라 했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공정별로 어느 파트 그 공정별로 원가가 집계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잘못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로 구분한다. 보통 우리 원가를 계산할 때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우리가 원재료를 투입된 원재료를 계산할 때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원가를 다 집계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개별원가 계산이냐 종합원가 계산이냐에 따라서 원가 집계하는 용어가 조금 달라요. 이 세 가지인 거는 똑같은데 집계하는 방법이 용어가 좀 다르단 말이죠. 자, 개별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구분할 때요.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인 경우 개별 원가 계산은요.
원가 집계를 할 때 여기 직접자가 다 들어간 거라서 직접비, 그 다음에 여기는 간접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원가를 집계합니다.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종합원가 계산일 경우에는 여기 직접 재료비, 뭐 재료비라고도 하고요. 보통 직접 재료비 또는 재료비 이렇게 써요. 또는 가공원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직접 농업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더해서 가공원가로 부르게 됐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원가를 직접 재료비와 가공원가로 구분해서 집계를 합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되더란 말이죠. 요게 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구분짓는 용어들의 방법이기도 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원가를 재료원가, 가공원가로 구분해서 원가를 계산한다.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로 구분한다.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기말 제공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당기 완성품의 원가는 일치한다. 여기서 종합원가 계산을 할 때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방법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차이는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 차이가 평균법은 투입량만 계산하는 거에 반해서 선입선출법은 기초 재고를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지금 여기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똑같아진단 말이죠. 일치해요.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 모든 제품 단위가 완성되는 시점을 별도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위적인 기간을 정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이것도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원가 계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13번 여기부터는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 어느 경우에 의무가 면제되죠? 간주 임대료는 뭐 임차인한테 임차 보증금 받아놓은 거에 대한 이자 그 임대보증금이라 그러죠. 임대보증금의 이자에 대한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간주자 들어간 것은 지금 여기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되는 거에 간주 공급과 간주자 들어간 건 세금 계산서 증빙서류 발급 의무가 없어요. 간주 임대료, 그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재화의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항목들이에요. 하나는 임대 소득 여기 임대료의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이는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간주 공급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그 중에서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죠.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게 뭐뭐 있었나요? 자가 공급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개인적 공급,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 그다음에 마지막이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 잔존재화죠.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네 가지 간주자 들어간 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13번에 해당되는 답은 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기업의 국내 기업이 수출 용도로 구매 확인서에서 재화를 공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발급했죠. 여러분들이 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그렇게 발급을 했었죠.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로 맞지 않는 것 찾으라 했네요. 사업장이 어디가 사업장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단위이고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사업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장은 어디가 사업장이에요? 그 사업장이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조업은 최종 장소를 완성하는 그 사업장, 거기가 사업장 업종별로 사업장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면 되겠죠. 제조업에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거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관할 세무서에다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자, 운수업 같은 경우는요. 운수업은 버스 한 대 한 대가 다 사업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건 전국으로 나가는 버스는 사업장이 너무 많죠. 근데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거기가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사무 업무를 총괄하는 관할 세무서에다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자,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어, 법인의 이 법인의 경우는 부동산이 아니라 법인이에요. 부동산이 아니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거의 관할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동산 등기상 소재지는 얘는 부동산 임대업일 때예요. 임대업인 경우에는 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글자만 이렇게 바뀌어 있죠. 주의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매매업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소지고요. 부동산 임대업일 때에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법률상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것 이외에 모든 재화, 용역, 면세 아닌 것들은 과세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 잘 했고요. 납세 의무자는 개인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돼 있다. 납세 의무자는 개인사업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국가 할 거 없이 다 사업자 부가세법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가세법에 해당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했다면 국가라든지 영리, 비영리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따지지 않고 다 납세 의무자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2번이 틀렸네요. 세 번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 환급세액 계산한다. 맞죠? 납세 의무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지만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세라고들 많이 부르죠. 간접세, 즉 납세 의무자, 이 사람들은 사업자들이 최종 소비자한테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신고 납부는 하지만 실제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최종 소비자들이에요. 최종 소비자.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냈는데 대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한다. 이런 경우가 간접세라고 부르고, 소득세, 여러분의 월급에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세금 내는 것을 우리 직접세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간접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8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실기 파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